아줌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칠순잔치에서 전 재산 100억을 몽땅 장남에게만 주겠다고 선언한 직후 제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외친 첫마디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상을 얻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남편은 오히려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큰 절을 올리며 외쳤죠. 오늘부로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오늘 이 잔치상은 제가 어머니께 올리는 제사상입니다. 아줌마 밥 잘 먹고 갑니다. 그 아줌마 소리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진짜 쇼는 그때부터였습니다. 화려한 잔치상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과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부모님 얼굴도 모른 채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그마저도 일찍 여의고 세상의 혈혈단신으로 남겨진 천의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아니, 되어야만 했어요. 간신히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낮에는 공장 프레스 기계 옆에 서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밤에는 편의점 형광등 아래서 바코드를 찍었죠. 그래도 매달 25일만 되면 제 발걸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치열하게 살던 그 시절, 제 유일한 낙은 월급날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있는 곰탕집에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는 거였거든요.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면 세상살이에 얼어붙은 마음이 잠시나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곰탕집 주방 구석에는 항상 묵묵히 핏물을 빼고 육수를 걷어내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사장 아들이라면서도 직원들 눈치를 보며 잡일만 도맡아 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저랑 닮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주문을 하려다 지갑이 없길래 얼굴이 시뻘개져 쩔쩔매고 있는데 그 남자가 주방에서 나오더니 제 앞에 국밥 한 그릇을 툭 내려놓더라고요. 외상값은 나중에 갚아. 난 혼자 밥 먹는 거 싫던데 그냥 앞에 앉아만 있어줄까? 투박한 손으로 국밥을 밀어주는 그 남자의 쓸쓸한 눈빛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 남자가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구나. 부모 없이 형제 없이 혼자 버텨온 나만큼이나 이 사람도 어딘가 깊게 고장난 채로 간신히 서 있구나 하는 거리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조건 없는 관심을 가져준 게 얼마만인지. 울컥해서 눈물이 핑 돌았고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인연이 되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간 날 저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뜸 이렇게 쏘아붙이셨거든요. 고아라고? 하긴 천년 뱃속에서 나온 놈이 어디서 번듯한 여자애를 데려올 리가 있나? 끼리끼리 노는 게지. 난 예단이니 혼수니 기대 안 한다. 대신 식 올리자마자 바로 가게 나와서 일해. 네 남편 놈이 내 속을 썩인 세월만큼 너도 시댁에 충성을 다해야지. 그제야 알게 됐죠. 제 남편 민준 씨가 시아버지가 밖에서 나아 데리고 들어온 혼외자라는 사실을요. 저는 저보다 더 불쌍하게 살아온 이 남자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결국 그 불구덩이 같은 집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30년 전통을 자랑하며 미슐랭에도 선정됐다는 명가 김간의 곰탕의 화려한 간판 뒤에는 상상도 못할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가게의 진짜 주인은 사장인 시어머니도 카운터에 앉아 돈만 세는 아주버님도 아닌 새벽 3시부터 나와 장사 준비를 시작하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최 여사에게
아들은 오직 자신이 낳은 장남인 아주버님뿐이라서 남편은 철저하게 머슴 취급을 받았거든요. 아주버님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골프 치고 파티하며 흥청망청 돈을 쓸 때 남편은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보고 주방 구석에 처박혀 하루 종일 고기와 씨름하고 팔을 다듬어야 했죠. 아주버님은 가게에 나와서 하는 일이라곤 직원들 모아놓고 원가 절감을 운운하며 훈계질하거나 카운터에서 매출 확인하고 돈만 챙겨가는 게 전부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주버님을 보며 역시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라 머리가 비상하다며 모든 공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밤마다 남편을 붙잡고 울분을 토했답니다. 여보, 우리가 노예야? 왜 형네 똥오줌까지 당신이 다 치워줘? 당신이 끓인 육수로 형은 외제차 뽑고 명품 두르고 다니잖아. 당신이 첩의 자식이면 뭐? 당신도 아버님 자식이잖아.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 제가 그렇게 악을 쓰면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곤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 손을 잡고 비셨어. 민준아, 네가 태어난 것 자체가 어머니에겐 지옥이었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형과 어머니를 받들거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아버지 유언이잖아. 나만 참으면 돼. 아버지조차 자신의 외도를 덮기 위해 어린 아들에게 속죄라는 족쇄를 채웠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지만 평생 존재 자체가 죄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아온 남편을 더 이상 다그칠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제 가슴을 더 후벼 팠던 건 바로 제 딸 하은이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주버님의 아들 민우한테는 5만 원짜리 지폐 뭉치를 쥐어주며 우리 장손 귀한 내 새끼하고 뽀뽀를 퍼붓던 시어머니. 우리 하은이가 다가가면 표정을 싹 바꾸며 손을 탁 쳐내셨죠. 어디서 계집애가 돈을 밝혀? 재수없게. 저리 안 가. 심지어 민호가 하은이를 때려서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도 오빠가 놀아주는 건데 네가 왜 우냐며 오히려 하은이를 야단치셨어요. 저는 내 새끼가 천대받는 꼴을 보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켰고 남편 역시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지만 당장은 힘이 없으니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가게 매출이 정체되자 남편이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끝에 얼큰 해장곰탕이라는 신메뉴를 개발했는데 이게 단골들 사이에 대박이 나면서 방송국 맛집 프로그램에서 취재 요청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을 기회라며 아이처럼 기뻐했고 저도 이제야 우리 남편이 빛을 보는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촬영 당일 시어머니는 남편을 참고 정리나 하라며 지하로 내쫓으셨죠. 방송에는 사장인 네 형이 나가야 그림이 좋다. 너는 말주변도 없어서 안 돼. 이 메뉴 형이 개발한 걸로 해라.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건 제 겁니다. 제가 밤새 육수 비율 맞추고 양념장 개발한 거라고요. 왜 형이 한 걸로 합니까? 남편이 처음으로 반항하며 대들자 시어머니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쏘아붙이시더라고요. 네가 쓴 재료, 가스비, 가게 이름 다 내 거다. 주제 파악 좀 해라. 감히 내 가게에서 네 이름을 내걸려고 해? 꼬우면 나가라.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싶어? 결국 방송에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아주버님이 나와서 자기가 1년을 연구한 비법이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남편은 컴컴한 지하 창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스마트폰으로 그 방송을 지켜보며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남편 등 뒤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네요. 지혜야,
나 이제 착한 아들 코스프레 안 할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날 밤 남편의 눈빛이 변했는데 그건 더 이상 인정을 갈구하는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사냥을 준비하는 맹수의 서늘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다가온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날. 시어머니는 호텔을 빌려 성대하게 잔치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저희 부부에게는 당연하다는 듯 새벽부터 와서 잡일을 도우라고 명령하시더라고요. 잔치 전날 밤 남편은 주방 한 구석에서 낡은 숫돌에 칼을 갈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일 칠순잔치 기대해. 내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어머니가 평생 잊지 못할 잔치로 만들어 드려야지. 숫돌에 칼이 갈리는 서걱서걱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고 남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기묘하고도 섬뜩한 것이어서 등에 식은땀이 절로 나더라고요. 과연 남편은 그 화려한 잔치상 앞에 어떤 폭탄을 터뜨리려는 걸까요? 30년 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다가올 파란을 예감하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호텔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은 말 그대로 위압적이었습니다. 평생 곰탕집 주방의 뿌연 수증기와 형광등 불빛 아래서만 살았던 우리 부부에게 이곳은 다른 세상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머니는 당신의 칠순 잔치를 위해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리셨고 정재계 인사들까지 초대한 자리에는 최고급 코스 요리와 비싼 술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도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는데요. 새벽부터 불려나와 손님들 안내하고 답례품 나르느라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지만 정작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시어머니 눈치만 보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칠순잔치의 주인공답게 수백만 원짜리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단상 위에 서서 여왕처럼 군림하고 계셨고 그 옆에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명품으로 휘감은 채 의기양양하게 서서 하객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죠. 단상 아래 어둠 속에 묻혀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몰래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이크를 잡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어요.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대하고 기쁜 결정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 최숙자는 오늘부로 현업에서 은퇴하며 30년 전통 김간의 곰탕의 모든 지분과 본점 건물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전재산 100억을 장남인 김은준 사장에게 전액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지만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여라니요. 은퇴라니요. 100억이라는 돈도 놀라웠지만 그 뒤에 이어진 어머니의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우리 김간혜의 정통성은 오직 장남에게만 있습니다. 차남에게는 국물도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장남뿐입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을 이어갈 내 큰아들 김은준 사장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1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뼈가 으스러져라 일한 둘째 아들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투명인간 취급하다니요. 여기 모인 단골 손님들도 알 사람은 다 알거든요. 가게 맛을 지키는 게 누구인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 말이에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구석에 있는 우리 부부를 힐끔거렸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로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분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는데 옆을 보니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상을 엎어버려도 시원찮을 판에 남편은 입술을 꽉 깨물고 주먹만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던 찰나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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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느리고 건조한 박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자 구석에 박혀있던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남편의 얼굴에는 기묘할 정도로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마치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해방감에 젖은 표정이었죠. 남편은 단상을 향해 걸어나가기 시작했는데 덩실덩실 정말로 남편은 어깨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닌 마치 구판을 벌이는 무당처럼 흐느적거리는 몸짓으로 춤을 추며 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하고도 처연해서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단상 앞에 도착한 남편은 춤을 멈추고 어머니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치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안 내려가.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든 남편은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아줌마, 정말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아줌마라니요. 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지만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서 있는 아주버님에게 다가가 으스러지게 껴안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형제의 뜨거운 포옹처럼 보였지만 저는 남편이 형의 귓가에 속삭이는 입모양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형 진짜 축하해. 그 썩은 동아줄 형이 다 가져. 이제 지옥은 형 거야. 화이팅! 아주버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남편을 밀쳐내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형에게서 떨어져 나와 다시 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후련한 표정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죠. 어머니 소원대로 사랑하는 장남한테 전 재산 다 주셨으니 이제 저 같은 건 잊고 사세요. 저도 이제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잔치상은 제가 어머니께 올리는 마지막 제사상입니다. 저한테 어머니는 오늘부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줌마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또렷해서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죠. 아들이 살아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어미를 향해 당신은 나에게 죽은 사람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절연 선언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짓밟혀온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는 장례식이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출정식이었죠. 남편은 멍하니 서 있는 어머니를 향해 주먹을 꽉 쥐어 보이며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김간의 곰탕 파이팅! 우리 형님 사업 대박 나세요. 그 순간 어머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한 듯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자기 발밑에서 기어다니던 순환개가 목줄을 끊고 주인을 물어뜯은 셈이니까요. 아들이 자신을 산 채로 장례 치렀다는 충격과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수치심,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불길한 예감이 한꺼번에 덮쳐온 것 같았습니다. 저 미친놈이 감히 나랑 연을 끊자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비틀거리시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지셨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단상 위는 아수라장이 되었죠. 아주버님과 형님이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고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어요. VIP 손님들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떴고 화려했던 칠순 잔치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어머니, 정신 차려요. 형님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어머니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 나와 멍하니 서 있는 제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가자, 지혜야. 우리도 밥 먹으러 가야지. 남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제 손을 잡은 악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어요. 호텔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만 걸었어요. 남편의 옆 얼굴을 올려다보니 평생 그를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제가 본 중에 제일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배고프다. 여보, 우리 순대국밥이나 한 그릇 먹으러 갈까? 소주도 한잔하고.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억 재산을 포기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나왔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끝났다는 해방감과 내 남편을 갉아먹던 거머리들을 떼어냈다는 통쾌함이 밀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라는 든든한 기둥이 빠져나간 김간의 곰탕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탐욕에 눈먼 가족들이 어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을 제 발로 걸어 나온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알람 소리 없이 늦게까지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난생 처음 브런치 카페에 가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평화롭던 우리의 아침 식사를 깨운 건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남편이 피식 헛웃음을 짓더니 스피커폰을 켰는데 전화기 너머로 마장동 고기 거래처 김씨 아저씨의 걸걸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식당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어요. 어이 민준아, 나다. 너 집 나왔다며? 아까 네 형이라는 놈이 다짜고짜 전화해서 고기 왜 안 보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길래 내가 아주 시원하게 욕 한 바가지 퍼부어줬다. 너 없는 가게에 내가 미쳤다고 내 자존심 같은 최상급 한우를 대주냐? 당장 거래 끊으라고 소리 질렀더니 돈 더 줄 테니까 보내달라고 찌질하게 매달리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이놈아,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 동생 보고 거래한 거지. 너 같은 장사꾼한테 팔 고기는 찌꺼기도 없다. 하고 끊어버렸다. 그 말을 듣는데 꽉 막혔던 속이 사이다를 원샷한 것처럼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통쾌하게 웃으시면서 네가 다시 장사 시작하면 그때 제일 좋은 부위로 트럭째 갖다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좀 쉬어라. 너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하시는데 밥 먹다가 울컥해서 눈물이 핑 돌 만큼 감사했네요. 전화를 끊은 남편은 말없이 커피만 마셔댔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지금쯤 가게에서는 핏물도 안 빠진 싸구려 냉동고기를 구하느라 아주버님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부터 제 휴대폰에도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10년 넘게 남편과 손발을 맞췄던 주방 이모님들이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구조 요청을 보내는 사람처럼 다급하고 절박했어요. 지혜야, 말도 마라. 오늘 아침에 가게 꼴이 난리도 아니었어. 네 아주버님이란 작자가 어디서 이상한 수입산 냉동 뼈랑 고기를 잔뜩 사왔는데
해동도 안 된 돌덩이 같은 걸 그냥 찬물에 처박으라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핏물이 안 빠져서 누린내 난다고, 최소한 반나절은 담가둬야 한다고 말렸는데도 듣질 않아. 지금 당장 점심 장사해야 하는데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끓이면 냄새 날아가.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겠니?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시키는 대로 했지. 이모님 말로는 가마솥 물이 끓기 시작하고 뚜껑을 열자마자 구수한 육수 냄새가 아니라 역한 누린내가 주방을 진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냄새가 홀까지 퍼져서 손님들이 코를 막을 정도였는데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아주버님 옆에서 훈수랍시고 엉뚱한 소리만 해댔다더군요. 야, 소금을 더 넣어봐. 아니야, 생강을 한 바가지 들이부어. 아, 커피 가루라도 타봐라. 옛날엔 다 그렇게 잡았어. 아니 세상에, 맑은 곰탕 육수에 커피 가루라니요. 미각을 잃으신 건 알았지만 치매기가 있으신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억지로 이것저것 때려 넣고 끓여낸 국물을 맛본 이모님들이 사장님, 이건 도저히 사람이 먹을 게 못 됩니다. 오늘 장사 접어야 해요. 하고 버티자 아주버님이 펄펄 뛰면서 식칼을 도마에 쾅 찍으며 난동을 부렸답니다. 시키면 할 것이지 말이 많아. 니들이 사장이야? 그냥 조미료 팍팍 쳐서 내보내. 어차피 개돼지들은 맛몰라. 뜨거우면 그냥 후루룩 마시는 거지 무슨 맛을 따져.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온몸에 털이 곤두서더라고요. 남편이 10년 동안 육수 온도 1도 차이에도 벌벌 떨고 뼈의 상태에 따라 불 조절을 달리해가며 지켜온 그 장인 정신을 아주버님은 조미료 몇 숟갈로 퉁치려고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게다가 아주버님은 남편 책상이랑 사물함을 다 뒤엎으면서 그 새끼가 적어놓은 노트 어디 갔어? 레시피 적어놓은 거 있을 거 아냐? 하고 악을 썼다는데 찾을 리가 있나요? 그건 다 남편 머릿속과 손끝 감각에만 들어있는 건데 말이에요. 남편은 내 머리가 노트고 내 손이 저울이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거든요. 결국 사단이 났다는 소식은 저녁 무렵에 또 다른 이모님의 전화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김간의 곰탕의 산증인이자 20년 단골인 대기업 회장님이 오셨다가 국물을 한 숟갈 드시고는 숟가락을 집어 던지다시피 하고 나가셨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지혜야, 나 심장이 벌렁거려서 죽는 줄 알았다. 회장님이 국물을 딱 한 입 드시더니 표정이 싹 굳으시는 거야. 그러더니 최 여사, 초심 잃었구먼. 이따위 걸 곰탕이라고 파나? 하면서 소리치시는데 내가 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더라니까. 근데 네 시어머니는 거기다 대고 죄송하다는 말은 안 하고 아이고 회장님, 새로 온 주방 아줌마가 실수를 했네요 하면서 우리 핑계를 대더라니까. 진짜 정 떨어져서 못해 먹겠더라. 그 얘기를 듣는데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얼굴이 흑빛이 돼서 벌벌 떨고 있을 시어머니와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회장님, 제가 다시 끓여오겠습니다. 하고 굽신거리는 아주버님의 비굴한 모습이요. 하지만 회장님은 다시는 볼일 없을 거네라고 엄포를 놓고 나가버리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도 맛이 변했네, 주인 바뀌더니 망조가 들었네 수군거리며 우르르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매출이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고 환불소동이 벌어지자 아주버님이 그 화풀이를 엄한 사람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밤늦게 울면서 전화한 주방실장 이모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다 잘렸다. 매출 떨어지니까 인건비부터 줄여야겠다면서 우리 보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지 뭐니? 늙은이들은 말만 많고 비싸서 안 되겠다. 젊고 말 잘 듣는 애들 쓰겠다면서 퇴직금도 없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란다. 우리가 그 집에서 청춘을 다 바쳤는데 거기서 네 서방이랑 버틴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세상에 30년 동안 그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명절도 없이 휴가도 없이 일해온 분들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내버리다니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 최저시급 받는 어린 알바생들을 채워넣고 주문도 키오스크 기계로 다 바꿔버렸다고 했습니다. 곰탕집 생명은 손맛이고 단골들 취향을 기억해주는 정성인데 그걸 기계랑 싼 인력으로 때우겠다니 가게 문 닫겠다고 고사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녁에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옆집 떡집 언니도 저를 붙잡고 혀를 차더라고요. 동네 소문은 발보다 빠르다더니 벌써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자기야, 너네 시댁 난리도 아니라며? 새로 온 알바생들이 가게 뒤편에서 담배 피우고 손 안 씻고 서빙한다고 동네에 소문이 파다해. 어제는 내 친구가 갔었는데 무도 잘못 절였는지 깍두기가 쓴내나고 뚝배기엔 고춧가루가 그대로 묻어 있어서 바꿔달라고 했더니 알바생이 눈을 치켜뜨면서 그냥 드세요 했다더라. 사람들이 다신 안 간다고 욕하고 난리야. 자기 남편 없으니까 티가 확 나네. 그 말을 듣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가슴 한구석이 아리더라고요. 비록 시어머니 명의였고 아주버님이 사장 노릇을 했지만 그 가게 구석구석에는 제 남편의 피와 땀, 가리고 눈물이 배어 있는 곳이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전해줬습니다.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듣고 있던 남편은 화를 내거나 비웃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하고 쓸쓸한 표정으로 베란다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더군요. 여보, 형은 죽어도 모를 거야. 곰탕은 마음으로 먹는다는 걸. 뜨거운 국물 한 그릇에 위로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쓰레기 같은 국물을 팔겠다고? 그건 사기지. 놔두자.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 이제 곧 골마 터질 거야. 형 욕심이 가게를 집어삼키는 건 시간 문제야. 아버지가 지켜오신 가게가 무너지는 건 가슴 아프지만 내 손을 떠났으니 어쩌겠어. 남편의 그 말이 섬뜩한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가게는 겉으로는 멀쩡한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이었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제 남편의 정성과 희생이 사라진 자리에 탐욕스러운 유령들만 남았으니 무너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말이에요. 아주버님의 그 얄팍한 상술과 위생관념이 결국 전국을 뒤집어 놓을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거든요. 뉴스를 보던 제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드디어 터지고 만 것입니다. 한 달 뒤 저희는 서울 변두리 구석진 골목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보증금 낼 돈도 빠듯해서 간판도 제대로 못 달고 그저 하얀 종이에 매직으로 투박하게 곰탕 두 글자만 써서 유리창에 붙여놓은 게 전부였죠. 화려한 네온사인도 번쩍거리는 인테리어도 없었지만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은 다시 새벽 3시에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예전에는 아주버님과 시어머니의 감시 속에서 억지로 눈을 떴다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가마솥 앞에 섰죠. 마장동 김씨 아저씨가 약속대로 새벽바람을 가르며
트럭을 몰고 오셨는데 내리는 고기의 때깔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어이 민준아, 내가 약속 지켰다. 오늘 도축한 놈 중에 제일 좋은 걸로만 골라왔어. 돈, 야, 나중에 벌어서 갚아. 내가 너 하나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실력대로만 해라. 아저씨는 고기 덩어리를 툭 던져주시며 호탕하게 웃으셨고 남편은 그 고기 앞에서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경건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그 좁은 골목에는 다시 구수하고 깊은 곰탕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죠. 우리는 광고 전단지 한 장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야, 저기 새로 생긴 곰탕집 국물이 기가 막힌다더라. 옛날 김간의 곰탕 맛이 거기서 나던데? 하는 소문이 택시 기사님들을 중심으로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화려한 반찬도 없고 깍듯하게 인사하는 직원도 없었지만 손님들은 오직 그 진짜 국물 한 그릇을 마시기 위해 기꺼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국물을 들이켜던 기사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하시던 말씀이 잊히지가 않네요. 사장님, 이게 진짜지. 요새 유명하다는 집들 가봐야 다 조미료 맛인데 여기는 속이 확 풀리네. 내가 동료 기사들 다 데리고 올게. 반면에 화려한 본점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곤두박질 치자 아주버님은 초조해졌는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해요. 쫓겨난 주방 이모님들이 놀러 오셔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해주셨거든요. 김씨곰탕집 이제는 아예 육수를 안 끓인단다. 공장에서 나오는 곰탕 액기스 있지? 그걸 물에 타서 내보낸다더라. 세상에 30년 전통 곰탕집에서 공장 액기스를 팔다니 그게 말이 되니? 게다가 손님들이 남긴 수육을 다시 모아서 씻은 다음에 새 것처럼 내보낸다는데 듣다가 토할 뻔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언가 절감과 회전율에 미친 아주버님이 결국 음식 장사의 금기까지 깨버린 거죠. 시어머니가 가끔 가게에 나와서 국물 맛을 보고는 야, 맛이 좀 변한 것 같다? 너무 가볍지 않냐? 하고 걱정했지만 아주버님은 오히려 어머니한테 화를 냈다고 해요. 아, 어머니는 좀 빠지세요. 요즘 트렌드는 가성비예요. 가성비. 24시간 가스 불 때면서 언제 돈 벌어요? 액기스 쓰면 5분 만에 나오는데 손님들은 싸고 빠르면 좋아한다고요. 제 경영 방식에 토 달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들이 MBA 출신이라며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다녔지만 그 똑똑한 머리가 결국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계셨던 거죠. 아주버님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매출이 안 나오니까 전국 판매를 노리고 대량 생산 밀키트 사업을 시작했는데 위생관념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아주버님이 돈 아끼겠다고 무허가 지하 창고에서 밀키트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곰팡이 핀 지하 창고에서 유통기한 지난 고기를 갈아 넣으며 직원들을 다그쳤을 아주버님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냥 다 갈아버려. 유통기한? 하루 이틀 지난 거 먹고 안 죽어. 버리면 다 돈이야. 이 멍청이들아. 저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러다 진짜 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사람들 먹는 건데. 남편은 묵묵히 육수의 거품을 걷어내며 덤덤하게 말하더군요. 내가 있을 때도 형은 유통기한 지난 거 쓰자고 몇 번이나 그랬어. 그때마다 내가 몰래 버리고 새 것으로 채워 넣으면서 막았던 거지. 이제 그 썩은 걸 걸러줄 거름망이 없으니 터지는 건 시간 문제야. 놔두자.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게 형 실력이고 그 집 운명이니까. 그리고 운명의 그날 디데이가 찾아왔습니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린 무더운 여름날이었죠. 아주버님이 야심차게 홈쇼핑에 런칭한 김간의 원조 곰탕 밀키트가 방송빨을 바다대박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완판됐다고 축배를 들었겠죠? 하지만 그 기쁨은 딱 3일 갔습니다. 배송된 제품을 먹은 소비자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며 응급실에 실려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니까요. 저녁 장사 준비를 하는데 가게 TV 뉴스 속보 자막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속보. 유명 맛집 곰탕 밀키트 먹고 집단 식중독. 피해자 100명 육박. 단독. 대장균 기준치 100배 검출. 충격적인 위생 실태. 저는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식약처 직원들과 경찰이 본점 가게와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지옥도가 따로 없더군요.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냉동실 구석에는 시퍼렇게 곰팡이가 핀 소뼈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고춧가루 포대 사이에서는 쥐똥이 섞여 나오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혔습니다. 아주버님이 그토록 자랑하던 30년 전통의 실체가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죠. TV를 보던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야, 저기 김간의 아니야? 세상에, 우리 예전에 저기서 줄 서서 먹었잖아. 우엑, 토 나올 것 같아. 사람이 먹는 음식에 쥐똥이라니, 저게 인간이야? 사장놈 구속시켜야 돼. 화면 속 본점 앞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단골 손님들이 몰려가 간판에 날계란을 던지고 밀키트를 바닥에 패대기 치며 환불해 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우리가 그동안 똥물을 돈 주고 사 먹었구나. 내 아이가 응급실에 있다. 이 살인자들아. 하는 절규가 TV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뉴스 카메라에 낯익은 얼굴이 잡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다 헝클어진 머리에 짝짝이 신발을 신고 가게로 달려온 어머니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쌓아온 30년 탑을 네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아이고, 나 죽네. 내 가게, 내 곰탕.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돈이 날아간 것에 대해 악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양손에 수갑을 찬 아주버님이 경찰들에게 끌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카메라를 향해 억울하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이거 모함입니다. 직원들이 관리를 잘못한 거지. 사장인 내가 어떻게 주방 구석구석을 다 알아요. 나는 시키기만 했다고요. 엄마가 직원 교육 똑바로 안 시켜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요? 끝까지 남 탓, 엄마 탓. 그 비겁하고 추악한 민낯을 보며 저는 혀를 찼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국밥 그릇을 닦으며 뉴스 화면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TV를 꺼버렸습니다. 시끄럽다. 지혜야, 우리 저녁 장사 준비나 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역사가 쓰레기 곰탕과 함께 하수구로 떠내려가는 걸 지켜보는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이 부른 예고된 인재였고 진짜 주인을 내쫓은 가짜들이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의 서막에 불과했으니까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날 아침 법원 등기 우편 배달부의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식중독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은 기본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홈쇼핑 방송사에서 청구한 막대한 위약금, 그리고 본사를 믿고 가맹점을 냈다가 날벼락을 맞은 점주들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합치니
그 액수가 무려 300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떴어요. 300억이라니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빚더미가 되어 그들 가족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가게 건물은 물론이고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장만한 강남의 고급 주택, 아주버님이 살던 60평짜리 아파트, 심지어 형님이 타고 다니던 외제차와 명품 가방들까지 모조리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는데 그 붉은색이 마치 그들 가족이 지은 죄의 낙인처럼 보였죠. 깡패 같은 사채업자가 들이닥쳐서 행패를 부린 게 아니었습니다. 법과 분노한 소비자가 그들을 차갑고 정확하게 심판한 것이라 더 무서운 결말이었죠. TV 뉴스에서는 연일 김간의 곰탕의 몰락을 다루며 아주버님의 파렴치한 경영 방식과 비위생적인 제조 과정을 특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뉴스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형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자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주방에서 갓 끓여낸 맑은 곰탕 한 그릇을 제 앞에 툭 놓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먹자. 국 식는다. 그 무덤덤한 한마디가 그 어떤 욕설이나 비웃음보다 더 무겁게 제 가슴을 쳤습니다. 탐욕은 스스로를 갉아먹고 결국 파멸로 치닫지만 정직은 묵묵히 제 갈 길을 간다는 걸 남편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끓여준 따뜻한 국물을 넘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저들도 벌을 받았으니 우리도 잊고 살자. 하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악마는, 아니 그 탐욕스러운 집안의 며느리인 형님 박유라는 끝까지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인 아주버님이 구치소 독방에 갇혀서 변호사 좀 선임해줘. 나 좀 꺼내줘. 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동안 형님은 아주 치밀하고도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쌈짓돈을 털어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었죠. 형님은 남편 면회도 가지 않고 곧장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메소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흑흑,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잖아요. 우리 가게 다시 살려야죠.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가게 리모델링 싹 하고 이미지 쇄신하면 승산이 있대요. 제가 아는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반값에 해준대요. 어머니, 노후 자금 그거 지금 써야 해요. 그래야 장남 합의금도 마련하고 가게도 다시 살리죠. 저만 믿으세요. 평생 돈밖에 모르던 시어머니였지만 며느리의 그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장판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과 도장을 꺼내 형님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악착같이 모은 마지막 비상금이자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5억 원이었죠. 유라야, 이거 내 목숨이다. 이걸로 꼭 우리 아들 꺼내오고 가게 살려야 한다. 알겠지? 너만 믿는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누구예요? 확실하게 처리하고 올게요. 며칠만 기다리세요. 형님은 그 돈을 받아들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왔습니다. 사실 형님에게는 어머니의 5억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게 식자재 납품가를 부풀려서 빼돌린 비자금 10억이 더 있었어요. 저희가 쫓겨나기 전부터 차명 계좌로 야금야금 빼돌려 세탁해둔 돈이었죠. 합치면 무려 15억,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을 들고 튈 작정이었던 겁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형님은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시어머니는 단칸방에 버려두고 혼자 해외로 날라서 호의호식하며
살 생각에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공항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겠죠. 하지만 형님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형님이 그토록 무시하고 하녀 취급했던 이지혜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형님이 출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남편에게 가게를 맡긴 뒤 곧장 인천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출국장 게이트 앞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쓴 형님이 비즈니스석 라운지로 들어가려는 찰나였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형님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형님, 어디 가세요? 여행 가시는 거면 이 서류도 챙겨가셔야죠. 형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이내 표정을 구기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네가 여길 어떻게 비켜. 나 지금 바빠. 비행기 놓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바쁘시겠죠. 횡령한 돈 들고 도망가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겠어요. 자, 받으세요. 형님께 드리는 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비행기 티켓보다 더 비싼 겁니다. 제가 건넨 누런 서류 봉투를 받아든 형님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며칠 밤을 새워 찾아낸 형님의 차명 계좌거래 내역서와 검찰에 제출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 사본이 들어 있었거든요. 제가 가게 일을 도울 때 형님이 쓴 영수증과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미리 복사해 둔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형님은 종이를 구겨버리며 악을 썼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뒷조사해? 이 천한 것이 어디서 함부로. 이거 안 치워? 내가 누군 줄 알아? 형님이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었지만 저는 그 손목을 낚아채며 싸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형님, 저보고 쥐새끼라고 하셨죠? 기억나세요? 제가 결혼 인사드리러 갔을 때 족보도 없는 쥐새끼 같은 게 들어와서 집안 물 흐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쩌죠? 그 쥐새끼가 구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찼거든요. 형님이 파놓은 그 개구멍, 제가 다 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어요. 그 순간 공항 경찰대원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경찰을 향해 고갯짓을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저기 오시네요. 특경법 위반 및 횡령 혐의 피의자 박유라 씨, 이제 비행기 대신 경찰차 타시게 됐네요. 비즈니스석보다 훨씬 안락하실 거예요. 축하드려요.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몰라. 이거 다 모함이야. 변호사 불러.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우아한 사모님인 척하던 형님은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리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명품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고 선글라스가 깨져 박살나는 꼴을 보며 저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한 짜릿한 쾌감을 느꼈죠. 형님은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두고 보자. 가만 안 둬. 라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저는 손을 흔들어주며 아주 또렷하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거기 가시면 남편 만나시겠네요. 부부가 쌍으로 깜빵 동기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서 콩밥 맛있게 드세요. 형님의 구속 소식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해졌습니다. 믿었던 며느리마저 자신을 속이고 돈을 들고 튀려다 잡혔다는 사실에 어머니의 멘탈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죠. 전화기를 붙들고 덜덜 떨던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셨다고 해요. 뭐라고? 유라가 내 돈을. 도둑년. 그게 어떤 돈인데. 내가 굶어가며 모은 돈인데. 내 돈 내놔.
네, 오어. 어머니는 결국 충격으로 혼절하셨습니다. 평생 장남과 며느리만 떠받들며 살았는데 그들이 자신의 등골을 빼먹고 배신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셨던 거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무섭고 정확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군요. 며칠 뒤 대한민국 곰탕의 자존심이라던 김간의 곰탕 본점 건물의 간판이 철거되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동원되어 30년 된 간판을 뜯어내자 건물 벽에는 흉물스러운 자국만 덩그러니 남았죠. 유리창에는 폐업이라고 적힌 종이와 붉은 압류 딱지가 도배되어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렇게 잘 나가던 집이 한순간에 망하네. 주인들이 욕심부리다가 벌 받은 거지 뭐. 꼴 좋다. 탐욕으로 얼룩진 30년의 역사는 진짜 주인인 제 남편이 떠나자마자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 가진 줄 알았던 그들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동안 바닥에서 묵묵히 육수를 끓이던 우리는 이제 막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남겨진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형벌이 아직 남아 있었답니다. 한때 강남 복부인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렸던 우리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의 추락은 날개도 없이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비행기 같았습니다. 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소송 액수 앞에서 개인이 버틸 재간이 없었기에 본점 건물은 물론이고 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던 고급 주택과 장롱 깊숙이 숨겨둔 보석함들까지 모조리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거든요. 평생을 사모님 소리 들으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분이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곰팡이가 슬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으로 밀려나게 된 거였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이었을 텐데요.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했기에 어머니는 칠순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야 했지만 늙고 병든 노인을 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흘러들어간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소에 당신이 저 집은 육수에서 잡내가 난다며 그렇게나 무시하고 비웃었던 길 건너 라이벌 국밥집 주방이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우아하게 돈만 세던 손으로 이제는 남이 먹다 남긴 뚝배기를 닦고 음식물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워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죠. 빨간 고무장갑을 낄 때마다 어머니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을 겁니다. 더 비참한 건 그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수군거림이었어요. 어머, 저기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하는 할머니 좀 봐. 낯이 익다 했더니 옛날 김간의 곰탕 사장 아니야? 세상에 그렇게 잘 나가더니 쫄딱 망해서 라이벌 가게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네. 꼴 좋다 정말. 인과응보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 사람들의 비웃음이 비수처럼 등에 꽂혔지만 어머니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벌지 않으면 내일 굶어야 하는 처참한 현실 앞에서는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으니까요.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고 허리가 끊어져라 일해서 받은 일당은 고작 몇만 원 남짓이었지만 어머니는 그 피 같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셨습니다. 김밥 한 줄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그 돈을 꼬깃꼬깃 모아 어디에 썼냐고요? 놀랍게도 감옥에 있는 장남, 아주버님의 영치금을 넣어주는데 전부 쏟아부으셨죠.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돈도 아까워하며 쉰 김치에 찬밥을 물 말아 드시면서도 은행에 가서 아들에게 영치금을 보낼 때면 눈빛이 반짝거렸다고 해요. 우리 큰애가 지금은 잠깐 고생하지만 나오기만 하면 다시 일어설 거야.
내 아들은 똑똑하니까 미국 MBA까지 나온 인재니까 다시 성공할 수 있어. 그때까지만 내가 버티면 돼. 우리 장남 기죽으면 안 되니까 돈 많이 보내줘야지. 내가 굶더라도 내 새끼는 챙겨야지. 어머니는 여전히 썩은 동아줄을 놓지 못하고 그 동아줄이 자신을 목졸라 죽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미련하고 맹목적인 사랑이 결국 자신과 아들 모두를 파멸시켰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셨던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가게 마감을 하고 셔터 문을 내리려는데 가게 앞을 서성이는 초라한 그림자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다 낡아서 색이 바래고 해진 점퍼를 입고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으며 서 있는 노인,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비를 맞아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미역줄기처럼 들러붙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벌벌 떨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서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잘 지냈니? 밥은 먹고 다니니? 하는 따뜻한 안부 인사 한마디 없이 대뜸 젖은 손을 내밀며 본론부터 꺼내시더군요. 민준아, 너 돈 좀 있니? 네 형 합의금이 급하다. 피해자들이 합의 안 해주면 형 형량이 더 늘어난대. 가게 잘 된다며? 소문 들었어. 현금 좀 융통해다오. 내가 나중에 다 갚으마. 응? 제발 좀 도와줘라. 네 형 살려야지.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걸 저는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식 걱정은 눈곱만큼도 없고 오로지 감옥 간 장남 뒷바라지할 돈만 구하러 온 비정한 모정 앞에서 남편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듯 했거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더니 획 돌아서서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화가 나서 소금을 뿌려 어머니를 쫓아낼 줄 알았는데 주방에서는 뚝배기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가스불 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포장 용기에 담아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더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국밥 뚜껑 위에 턱하니 올려놓더라고요. 비에 젖은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손을 뻗으려 했지만 남편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비 맞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고작 형 뒷바라지 때문입니까? 배고프다는 말도 아니고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고 돈 내놓으라는 말이 먼저 나오세요? 아줌마한테 저는 대체 뭡니까? 그냥 형을 위해 존재하는 지갑입니까? 어머니가 입을 달싹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말을 끊고 국밥 위에 올려진 1,000원짜리를 가리키며 가슴에 박힌 못을 하나하나 뽑아내듯 비수 같은 말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명절 때 형네 애들 민호랑 진호한테는 5만 원짜리 뭉치로 용돈 주시면서 당신은 내 딸 하은이한테 1,000원 한 장 줘보신 적 없잖아요. 하은이가 세배에도 본체만체 하시고 용돈 달라고 손 내밀면 계집애가 무슨 돈이냐 재수 없다며 손등 때리셨던 거 저는 평생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과거의 차별과 냉대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으니까요. 남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국밥값은 안 받겠습니다. 형 때문에 굶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자식된 도리로 밥은 드리는 겁니다.
이 1,000원은 나중에 어머니 저승 가실 때 노잣돈이나 하세요. 제가 아줌마께 드리는 마지막 용돈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는 아줌마가 버린 첨년 자식이잖아요. 내쫓은 첨년 자식한테 와서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너무 염치 없는 짓이잖아요. 남편은 포장된 국밥과 1,000원짜리를 어머니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된 어머니를 뒤로 한 채 셔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철제 셔터가 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음이 골목을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우리와 어머니 사이에 질긴 악연이 영원히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닫힌 셔터 문 너머로 어머니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눈이 멀었어.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속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남편이 준 국밥 뚜껑을 열고 허겁지겁 국물을 떠넣으셨다고 해요. 평생 차별하고 무시했던 막내 아들이 끓여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깊은 맛이 나는 그 국밥을 빗물과 눈물 콧물까지 섞어가며 마시면서 어머니는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걷어찬 것이 밥그릇이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어머니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을 테죠. 남편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도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았지만 다가가서 안아주는 대신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 1,000원짜리 한 장에 담긴 남편의 30년 서름이 빗소리와 함께 씻겨 내려가기를 바라면서요. 그날 밤의 빗소리는 유난히도 서글프고 또 시원하게 그렇게 밤새도록 우리 가게 지붕을 두드렸답니다. 지옥 같았던 장마가 끝나고 맑게 갠 하늘처럼 우리 부부의 인생에도 드디어 볕들 날이 찾아왔습니다. 변두리 골목, 보증금 낼 돈도 빠듯해서 간판 대신 종이에 매직으로 쓴 곰탕 2글자를 붙여놓고 시작했던 그 작은 가게가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드는 대박 맛집으로 거듭나는데 채 1년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새벽마다 김씨 아저씨의 고기를 받아 핏물을 빼고 불 조절을 하며 정성껏 육수를 끓였고 저는 깍두기를 담그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인사를 건넸죠. 화려한 인테리어도 값비싼 마케팅도 없었지만 손님들은 오직 진짜 국물 맛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주셨죠.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날 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여보, 이거 꿈 아니지? 우리가 해낸 거야. 누구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일어선 거라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되찾아야 할 이름, 아버지의 유산인 김간의 곰탕 본점이 아픈 손가락처럼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법원 경매 사이트에 그토록 기다리던 물건이 올라왔습니다. 300억 소송에 휘말려 공중분해된 본점 건물이 3차 유찰 끝에 헐값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경매 당일 법정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워낙 덩치가 크고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한 건물이라 입찰자가 거의 없을 거라 예상했지만 혹시라도 꾼들이 달려들까 봐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판사님이 입찰 봉투를 개봉하고 낙찰자를 호명하는 순간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사건 번호 2026 타경 12345 낙찰자 김민준. 와!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르며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있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아버지의 피땀이 서린 그곳을 남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 힘으로 당당하게 지켜냈구나.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남편이 단단한 팔로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며칠 뒤 거대한 크레인과 인부들이 동원되어 본점 건물의 간판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동네의 랜드마크처럼 군림했던 하지만 탐욕으로 얼룩져버린 김간의 곰탕이라는 5글자가 밧줄에 묶여 허공에 매달리더니 굉음과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화장창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간판을 보며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통쾌해서 박수라도 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표정하게 그 잔해를 응시하더라고요. 아마도 저 깨진 간판 조각들 속에 자신의 서러웠던 지난날들과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형과 어머니에 대한 애증이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이겠죠.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아주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싹 다 치우자.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이제 김간에는 없어.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며칠 밤을 고민해서 지은 이름, 바로 미운오리 곰탕이었습니다. 화려한 금박도 아니고 촌스러운 궁서체도 아닌 따뜻하고 소박한 손글씨체의 간판이 올라가자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조가 되기 위해 온갖 구박을 견디며 묵묵히 제 길을 걸어온 남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이름이었으니까요. 가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을 다시 여는 날 가장 먼저 달려온 건 다름 아닌 예전 주방 식구들이었습니다. 형에게 늙은이들은 필요 없다며 쫓겨나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던 이모님들이 남편의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거죠. 아이고, 실장님. 아니지, 이제 사장님이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다시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딴 데 가서 일해봐도 사장님 육수 맛 잊을 수가 없어서 맨날 울었어. 이모님들, 어서 오세요. 여기가 다시 우리 일터예요. 예전처럼 맛있는 밥 한번 지어봅시다. 제가 월급도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데 주방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마치 우리를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비어있던 주방에 다시 도마 소리, 뚝배기 끓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활기찬 소음이야말로 진정한 곰탕집의 맛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개업 첫날부터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 맛이 예전보다 더 깊어졌다는 소문에 손님들이 줄을 섰고 화환과 축하 화분이 가게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몸은 고되도 마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고 행복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시간은 흘러 몇 년이 지났고 드디어 감옥에 갔던 아주버님이 출소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횡령과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 죄목도 화려해서 징역을 살고 나온 아주버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빠져서 듬성듬성했고 배만 볼록 나온 볼품없는 중년 아저씨가 되어 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왔죠. 그 앞에는 늙고 병든 노파 하나가 검은 비닐봉지에 싼 두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라이벌 국밥집에서 설거지하며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오직 아들 하나 보고 버텨온 인고의 세월이었죠. 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두부를 건네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내 새끼 고생했다.
많이 야위었네. 엄마가 미안하다. 두부 먹자. 응. 이제 나쁜 짓 하지 말고 새 사람 되라고. 하지만 형은 두부를 받아먹기는커녕 어머니의 손을 탁 쳐내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아, 재수없게 무슨 두부야. 쪽팔리게. 엄마, 돈 가져왔어? 택시비라도 있어야 집에 갈 거 아니야. 어머니는 바닥에 뒹구는 뭉개진 두부를 주워 담으며 품속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주셨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남이 남긴 밥을 먹어가며 뼈가 삭도록 일해 모은 그야말로 피 같은 돈 50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돈이었죠. 이거 엄마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모은 돈이다. 이거 가지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작은 가게라도 얻어서 국밥 장사 다시 하면 돼. 엄마가 설거지하고 서빙 다 할게. 응? 그러나 형은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하더니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고작 이거야? 500? 장난해? 이 푼 돈으로 뭘 하라고. 내가 바로 김간의 곰탕 사장이었다고. 이걸로 쪽팔려서 어디 가서 명함이나 내밀겠어? 은준아, 엄마가 가진 게 이것뿐이라 그래. 그래도 이걸로 단칸방이라도 구하고. 아, 시끄러워.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엄마가 그때 유라만 안 믿었어도, 엄마가 민준이 놈만 꽉 잡고 있었어도, 내가 감옥 갈 일 없었어. 다 엄마 탓이야. 오냐오냐 키워서 사람 병신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깟 푼돈 쥐어주면 다야. 엄마가 내 인생 망쳤어. 형은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다 못해 난도질을 해대고는 그 돈 봉투를 낚아채듯 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은준아, 은준아, 가지 마라. 엄마 버리고 가면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는 택시 뒤를 쫓아가며 맨발로 뛰었지만 택시는 매정하게 속도를 높여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죠.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진 어머니는 무릎이 까지고 옷이 흙투성이가 된 채 엉엉 울었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장남은 어머니의 등골까지 쏙 빼먹고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자 껍데기만 남은 어머니를 쓰레기처럼 버린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터덜터덜 걸어서 다시 그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멍하니 켜놓은 TV에서는 마침 우리 부부가 출연한 지상파 맛집 프로그램이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남편은 훤칠한 정장 차림으로 성공한 CEO가 되어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옆에는 저와 딸 하은이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네, 저희 미운오리 곰탕의 비결은 정직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준 아내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저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에게도 이 영광을 돌립니다. 화면 속의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TV 화면에 가져다 대셨습니다. 쟤를 내가 낳았어야 했는데 구박만 하다가 내 인생 쫑났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TV 화면을 적셨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넌 태어난 게 죄야. 우리 집안의 수치야라며 내쫓았던 막내 아들은 저렇게 빛나는 별이 되었는데 자신이 목숨 걸고 챙겼던 장남은 전과자가 되어 어미를 버리고 도망갔으니 이보다 더 잔인한 지옥이 어디 있을까요?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 좀 받아오. 라고 허공에 대고 외쳐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TV 소리와 자신의 흐느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고독과 후회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탐욕에 눈멀어
진짜 보석을 버린 어리석은 여자가 자초한 영원히 끝나지 않을 형벌이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동네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쫓겨나듯 들어가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던 그 라이벌 곰탕집마저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 것이죠. 30년 전통을 자랑하던 김간희가 무너진 후 그 반사이익을 얻을 줄 알았던 라이벌 가게였지만 역시나 주인의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보는 법이더라고요. 파리만 날리던 가게에 결국 매매 딱지가 붙었고 사장은 짐을 싸면서 구석에서 설거지하던 어머니에게 날벼락 같은 해고 통보를 날렸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제 그만 나오세요. 가게 팔렸어요. 새 건물주가 와서 리모델링 싹 다시 한다니까 우리는 오늘부로 끝입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그 말은 어머니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 그 쥐꼬리만한 일당이라도 없으면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쌀도 살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낀 채 사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셨습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저 갈 데도 없어요. 월급 반으로 줄여도 돼요. 아니, 그냥 밥만 먹여주면 일할게요. 설거지든 청소든 다 할 테니까 제발 저 좀 써주세요. 네, 이 늙은이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한때 강남 사모님으로 불리며 떵떵거리던 분이 이제는 밥 한 끼를 위해 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비굴하게 사정하는 꼴이라니. 사장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어머니를 밀쳐내려던 찰나였습니다. 가게 앞 도로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섰죠. 기. 윤기가 흐르는 자동차 문이 열리고 잘 닦인 구두와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훤칠한 키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뒤이어 수행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그 뒤를 따랐죠.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어머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제 남편 김민준이었습니다. 라이벌 가게 사장은 남편을 보자마자 굽실거리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누추한 곳까지 직접 행차하시고 인수계약서는 여기 다 준비해뒀습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던 라이벌 가게를 인수한 새 건물주이자 새로운 사장, 그것은 바로 승승장구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던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자신이 버린 막내 아들이 자신이 빌부터 살던 가게의 주인이 되어 나타났으니까요. 남편은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여유롭고 당당한 눈빛이 주방 구석,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초라한 노파에게 닿았습니다. 남편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지만 이내 아주 평온하고 사무적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계셨어요? 몰랐네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었겠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민준아, 네가 여기 왜? 설마 네가 이 가게를 산 거냐? 네. 사업을 좀 확장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가 목이 좋아서요. 아버지 뜻을 이어서 곰탕집을 더 키워볼 생각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비참한 꼴을 들켰다는 수치심과 아들의 성공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는 절망감에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그때 눈치 없는 라이벌 가게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참. 사장님,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부로 내보내기로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싹 다 정리하고 새로 사람 뽑을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들바들 떨며 남편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모르는 척 내쫓아주길 바라는 마음과 그래도 아들이니까 먹고 살 길은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죠. 남편은 잠시 턱을 개고 고민하는 척하더니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보내지 마세요. 계속 쓰세요. 보니까 설거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시던데 굳이 숙련된 분을 자를 필요 있나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은 어머니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정타였습니다. 대신 월급은 법정 최저 시급으로 정확하게 맞춰드리고 4대 보험도 들어드릴게요. 나이 드셨는데 병원비라도 보태셔야죠. 제가 아줌마에게 드리는 마지막 효도이자 자비입니다. 아, 그리고 주방장 말에 절대 복종하셔야 합니다. 공과 사는 확실해야 하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내쫓아줬으면 덜 비참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평생 구박만 하다 내쫓은 아들이 사장이 된 가게에서 그 아들이 주는 최저 시급을 받으며 죽을 때까지 남이 먹다 남긴 그릇을 닦아야 하는 운명. 매일매일 아들의 성공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해야 하는 살. 가게 직원들은 사장님 어머니라며? 근데 왜 저래? 하고 수군거릴 것이고 어머니는 그 시선을 견디며 평생 속죄의 노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옥보다 더한 끝나지 않는 무기징역이나 다름없었죠. 남편이 가게를 나갈 때 어머니는 고개를 받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차에 타기 전 저를 보고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저분도 먹고는 살아야지.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해드렸으니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모든 복수와 정리가 끝났지만 남편의 일상은 놀랍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체인점을 둔 거대 기업의 대표가 되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남편은 하얀 조리복으로 갈아입고 주방 한편에 걸린 낡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손잡이가 다 달아빠진 그 칼을 숫돌에 갈고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남편의 신성한 의식이거든요. 쓱싹 쓱싹 조용한 주방에 칼 갈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날이 선 칼날을 불빛에 비춰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한때는 원망도 많이 했지만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먹고 살아요. 아,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답니다. 남편이 수소문 끝에 친어머니,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밖에서 만나셨던 생모를 찾았거든요. 평생 죄인처럼 숨어 사시며 시골에서 어렵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남편이 찾아가서 큰 절을 올리자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친어머니께 따뜻한 소형 아파트를 하나 선물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사세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친어머니는
평생의 한을 푸셨다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낳아준 정을 잊지 않고 보답한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인간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가마솥에 물이 끓기 시작하고 주방 가득 하얀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구수하고 깊은 곰탕 냄새가 온몸을 감싸 안습니다. 남편은 커다란 국자로 육수를 천천히 저으며 마치 돌을 닦는 사람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저는 그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줄 서서 먹는 대박집의 비결이 뭐냐고, 육수에 무슨 특별한 비법 가루라도 넣는 거냐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제 남편은 웃으며 말합니다. 비법은 없다고요. 그저 거짓말하지 않고 좋은 재료를 쓰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어나 매일 똑같이 불을 켜는 것. 그 지루하고 고단한 반복이 전부라고요. 세상은 요령을 피우고 꼼수를 쓰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성공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탐욕은 끓일수록 짜지지만 정성은 끓일수록 깊어진다는 것을요. 썩은 재료로 끓인 국물은 결국 배탈을 일으키지만 정직하게 끓인 국물은 사람의 마음까지 위로한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희 부부는 묵묵히 끓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이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결같이 가마솥 앞을 지켜온 남편분의 뚝심이 결국엔 탐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특히 마지막에 어머니를 용서하는 대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게 만든 그 선택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는 말. 오늘 사연자님 부부가 몸소 증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묵묵히 정성을 끓이고 계실 두 분의 앞날에 이제는 꽃게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은 지혜님과 민주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